네. 시작하기 앞서 이 책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분량도 많고.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저는 사실 안 읽으신 분들도 최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보니까 3장이 정말 어려워요. 3장이 정말 어렵고 4장은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3장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주제부터가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AI에다가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결되게 좀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꼭지 주제로 연결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데는 이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장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특이점 시대가 대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질문이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의 뇌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수정해온 연속적인 정보 패턴이다라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서 특정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특이점 시대가 되어서 정체성은 이제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AI 시대가 돼서 우리 인간의 의식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지금 점점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3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의 두 얼굴을 기능적인 의식과 주관적인 의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능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론할 뿐이죠, 그냥. 이게 지금 가장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은 사실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침팬지나 개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심지어 설치류도 있고 단세포까지 가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경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관적인다고 하는 거는 각자가 느껴지는 그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른 겁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케임브리지 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세미나에서 신피질이 없는 동물도 감정적 경험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 패턴에서 창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창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어,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의식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 처리의 복잡성에서 갑자기 그 버스트하듯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정교한 행동은 이 정보 처리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복잡성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과 패턴의 문제인데 패턴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사례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좀비입니다. 좀비는 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의식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물려고 하는데 때려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슬픔도 없고 그냥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데 내적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철학적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좀비인지 인간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차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한 것을 이제 주로 여기 3장에서 썼는데요.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인 행동만을 측정할 수 있지 주관적인 경험은 증명할 수 없다. 이게 의식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한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인가 기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테스트를 했는데 이 튜링 테스트에서 지난번 시간에 그 윤주 코치가 발표할 때 얘기 나왔었죠. 튜링 테스트를 언제인가부터 인간인지 아닌지를 튜링 테스트 가지고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기계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근데 튜링 테스트의 새로운 의미는 그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이제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AI가 인간 수준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 이게 이제 그 역으로 AI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증명하기 이 논리를 나온 것 같아요. AI가 인간 수준의 행동을 보인다면 거꾸로 그 주관적인 의식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윤리적 책임을 하지만 면제해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인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세팅이 이미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로 선택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정론에서의 그 관점이고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관점이든 비결정적인 관점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말장난 같은 것이긴 한데,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천재잖아요. 정말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그 창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의 과정이다. 그리고 결정론적 세계와 자유의지는 양립이 가능하고 우리의 선택은 이유와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무슨 패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뇌가 전체로는 하나지만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좌뇌와 우뇌는 분리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빈 미nsky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사회라고 하는 이론에서 얘기를 하면 어,
좌뇌와 우뇌가 우리가 뭐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각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뇌의 거의 반 정도를 절제했는데도 정상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사례를 들어서 좌뇌와 우뇌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단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식은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를 거쳐서 내가 생각해서 합의를 거쳐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 안에 여러 가지 관점과 의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경쟁해서 협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우리의 생각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복제하면 이 시점까지의 나는 완벽한 동일한 의식 세계를 가진 복제된 또 다른 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억과 성격은 똑같은데 이게 나랑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새로운 경험을 쌓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랑 100% 동일한데 나는 여기 있고 또 다른 복제된 개체는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나랑 경험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복제된 개체는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보 패턴의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 연속성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을 써놨더라고요. 시간적 연속성이 단절되면 더 이상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개체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제 사례를 듭니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그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제 배가 있다고 해요. 이제 목재로 만든 배인데 이 목선에서 널판지 하나를 이게 그 뭐야 파손되어 가지고 새로운 목재로 교체를 했을 때 여전히 이 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배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그 목판 하나만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두 개까지 없어졌을 때 교체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알고 있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목재로 교체를 해서 전체를 다 교체를 했어요. 원래 했던 배랑 똑같이 이제 수리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배를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나무 조각을 제거하잖아요? 이 빼낸 나무를 한쪽에 모아놓고 있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원래 있던 배처럼 똑같이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배는 새로 만든 배일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보았던 배일까요? 헷갈려지죠, 이제.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예로 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몸의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교체되고 있고, 특히 몸의 세포는 뭐 한 두 달 정도면 전체가 뭐 교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고정돼서 변화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함이 유지되는 그 과정을 우리의 정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보와 기능의 연속성 덕분에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렵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기억들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의식은 보존할 수는 없지만 관계와 기억을 잇는 새로운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아바타가 고인의 기억과 말투, 행동을 재현하면 남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주관적인 의식을 지속되는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정체성은 사회적이나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기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 컨트롤 시프트 페이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게 노인에게 뭐 이런 그런 영화 있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노인에게 어떤 나라는 없다 그런 영화 하나인데 합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맞아요, 없다에 맞아요. 하비에르 바르뎀. 합의 예, 바르뎀 그 배우의 얼굴인데 이 얼굴을 여기는 아놀드 슈와제네거고요. 여기는 윌럼 데포 그리고 여기는 디카프리오 얼굴로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 페이스 뭐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유튜브에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이게 너무나 이게 벌써 한 5, 6년 저 지난 거더라고요. 잠깐만요. 소리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소리 없이. 소리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얼굴이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건 혹시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언젠가 TV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명절 때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배역제 응삼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는 좀 많이 계시겠죠? 그죠? 응삼이가 여기서 아마 그때 주요 캐릭터 중에서 이 응삼이만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모이면서 응삼이를 AI로 재현해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깜짝 놀라고 여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AI로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몰라서서 저는 사실 처음 보고서 그때 이 그 배우가 세상을 떠났나 몰랐던 시절이라 저 얼핏 처음 봤을 때는 혼자서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석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좀 약간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합성해가지고 나왔고 여기 울고 있는 이분은 이 친구의 이 배우의 딸이에요. 딸이고 이제 여기 뭐야 여기 누구죠? 김수미도 세상을 떠났지만 나와서 되게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말을 했더니 되게 약간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얼굴을 보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답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놀랐어요. 화면을 보고 미리 이렇게 뭔가를 누가 대본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김수미가 나 알아? 그러면 왜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꼼꼼히 보니까 되게 놀랍다 싶었을 정도로 이 기술이 좀 약간 어색하지만 이게 한 2, 3년 된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그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한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TV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썼던 뭐 인터뷰, 일기, 뭐 썼던 문서, 얘기했던 말들, 그 다음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다 기계 AI에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했던 패턴대로 사고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겉모습은 그렇게 안 되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이 인간의 표정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게 또 기술이 발달해서 얘 이름은 아메칸가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얼굴이 지금 제가 사진 하나만 캡처를 해왔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표정이. 여기에 막 찡그리고 이런 표정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얼핏 그 토론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 외향의 휴머노이드의 머릿속에 AI가 지금까지 했던 그 아까 일용이 같은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가진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과 경험들을 이식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면 인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기계인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뭔가 그 AI가 생겨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술 발전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인간의 이해와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전환점이잖아요. 자, 지금 계속 이런 전환점, 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런 전환점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특이점은 이제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제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정체성을 스스로 설계할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커즈와일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예전에 있던 메모 같은 걸 모아서 2019년도에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아빠봇을 만들어서 채팅봇 하듯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3장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2019년이니까 그때는 좀 약간 옛날이어서 그렇게 정교하진 않은데 그런 시도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나는 유전자와 환경이라는 조건의 산물이었다면 미래의 나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이거는 이제 사장에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나에게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을 계속 복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체적인 부분은 되게 훼손되어 가지고 아니면 병이 나 가지고 육체는 소멸할 수 있지만 정신은 계속 복제돼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몸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새로운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대체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로 대체할 경우에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의식이냐 아니면 내 몸까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이고요. 자, 4장은 이제 페이지는 되게 내용은 좀 심플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제 세상은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우리 세상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력 범죄율이 우리가 계속 그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은 계속 뭐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 미국의 강력 범죄율을 보면 1990년대에 비해서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한 750건에서 한 3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이런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느냐 하면 미디어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비관론을 더 증폭시킨다. 되게 위험하게 생각해서 되게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과 위험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지금 요즘에는 뭐 클릭 유도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민감하게 처리하게 진화되어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위험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는 좋게 미화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과대인식한다. 그리고 현재의 작은 변화를 큰 위기로 인식하는 이런 인지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현재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세상은 점차 범죄도 줄어들고 좋은 세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변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혁신은 시간이 질수록 더 빨라진다. 그래서 162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서 이주했던 그 최초의 이주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갈 때는 66일이 걸렸다. 하지만 1800 거의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증기선을 타고서는 15일이 걸렸고 비행기를 타면 58년도에 10.5시간이 걸렸고 콩코드를 탔을 때는 3.5시간으로 걸릴 정도로 시간이 되게 단축되었다. 이렇게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문해율은 1800년대에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87% 수준이고 선진국은 99%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한계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한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되고 있다. 이러한 그 기술 발달과 함께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저도 이제 놀랐는데 19세기 중반에 서양에서는 약 40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80세 이상,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빈곤, 폭력,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있는데 극빈층의 비율이 1820년대 84%였는데 이 기준은 하루에 2.5달러, 1.1달러 수입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8.4%다. 서유럽의 살인 범죄율이 14세기에 10만 명당 33명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1명 미만이고 기술 보급이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이라든가 전기, 라디오, 컴퓨터 보급률이 이렇게 S커브를 그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2010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광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체제가 19세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금은 되게 많이 커져서 지식 확산을 돕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완만했다면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시대가 아니라 관계 농업이나 이런 시계가 아니라, 이 농업 밀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땅을 지을 수 있는 토양의 퍼센트가 이미 밀도가 높아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데, 수직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새 수경 재배라고 해서 물에서 이제 키우잖아요. 수경 재배를 하면은 그 여러 층을 거쳐가지고 동일한 면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수직 농업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공기로 이렇게 분무해서 뿌리는 그 농업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훨씬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이게 순식간에 건물도 이제 지을 수 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과 주거가 분산이 되고 복잡한 물리에서 벗어나고 공장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짓는데 14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3D 프린트로. 이게 실제로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7, 8년 전에 3D 프린팅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 이만한 그 피규어 같은 거 하나 하는데 한 12시간 걸리고 그랬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에 손바닥만한 거. 근데 이렇게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14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물이 우리 인간의 그 위생과 환경에 되게 중요한데 되게 물을 정수하는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물 부족은 이제
관리 가능한 자원의 문제가 되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수명 연장은 아까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3단계, 4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길 경우에는 그 세포 크기의 아주 작은 나노 로봇을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아픈 부분만을 딱 그 병든 부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동시에 발전한 기술이 인공장기, 그 다음에 부분으로 조직을 재생해서 만들어서 몸속에다가 대체시키는 거.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은 아까 3장에서 얘기했던 우리 머릿속에 의식을 복제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 마음 먹기 전까지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 백업이라고 했더라고요. 마인드 백업. 그게 2040년대. 나노 로봇은 2030년대. 그래서 수명 탈출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2030년이 되면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우리는 거의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거의 영생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임상 실험을 하는데 한 2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무슨 AI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이면 2, 3년에 걸렸던 임상 실험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혜택은 부자들만이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 휴대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휴대폰이 1980년도에는 4,000달러였는데 지금은 400달러다. 그리고 그때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만 썼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처럼 이러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은 처음에는 휴대폰처럼 접근하기 쉽지 않겠지만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AI라든가 에너지, 생명공학, 제조업의 진보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고 가속화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이미 이제 세상을 개선해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압도하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을 압도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여기까지고요. 생각해 볼 질문으로는 내 정체성을 유지시켜온 핵심 패턴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여기 좀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이 레플리컨트라고 하는 거는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19년 만에 1탄하고 2탄이 나왔던 그 1편, 2편이 나왔던 영화 해리슨 포드가 1편에서도 주인공이고 2편에서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복제 인간이 이제 레플리컨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레플리컨트는 자기가 레플리컨트인 걸 모르는 레플리컨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플리컨트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기술 발전이 이미 이렇게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어떤 면이 가장 두려울까?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가파른 구간으로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는 이 밀물에 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올라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개의 질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까지.